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업 때 문학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한다고 비문학 지문 80쪽에 나와 있는 4주차 비문학 지문을 못 봤는데, 개인적으로 요거는 되게 이제 어려운 지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수업 때 꼭 다뤘으면 했는데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걸 못 끝내가지고 선생님이 요거는 따로 이제 영상을 찍어서 같이 한번 조금 보려고 해. 그래서 요거는 좀 난도가 되게 높고, 지금 문제가 11번부터 14번까지 4문제가 있는데, 요 4문제가 전부 오답률 50% 이상으로 나왔던 되게 까다로웠던 지문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거를 꼭 같이 한번 봤으면 해가지고 지금 요걸 가져온 거니까, 너네들이 요거 뭐 영상을 과연 누가 볼까 싶기는 해. 수업 때 웬만하면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영상은 좀 귀찮기도 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좀 영상은 안 찍으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네들이 비문학 지문을 공부할 때 반드시 봐야 될 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요거는 시간을 내서 조금 들었으면 해. 개인적으로는 요거 수업을 듣기 전에 먼저 한번 텍스트를 처음부터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먼저 읽고, 그리고 문제도 개인적으로는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한번 본 다음에 자기가 나름대로 쭉 읽고 풀어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 텍스트에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걸 생각을 좀 했으면 해. 일단 지금 요게 과학기술 지문이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조금 얘기하면,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뭐 현상에 대한 원리라든지 혹은 어떤 기술에 대한 원리 내지는 그 기술이 작동하는 방식, 과정 같은 것들을 이제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잖아. 그래서 뭐 이 글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지문은 과정과 원리를 따라가면서 텍스트를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요것도 뭐 과학기술이라고 해서 독특하게 뭐 읽는 방법이 따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과정과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정보의 양이 많고, 그래서 너네들이 이 많은 양의 정보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길을 잃고 독해를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 맞게 문장을 읽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정보 자체가 많은 게 문제라기보다는 그 정보를 처리하는, 능숙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난도 있는 혹은 많은 양의 정보를 담고 있는 글이 있으면 그걸 처리해 나갈지, 이 예시를 바탕으로 진행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고. 근본적으로 문장 읽는 방법이 크게 다른 건 없어.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 자, 첫 번째 문단 보면서는 항상 전체적인 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좀 잡는 게 필요하다고 했었지. 읽어볼까? 첫 번째,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라고 나와 있어. 우리가 처음과 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돼, 항상. 그러면 첫 문장에서는 일단 혈액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 얘가 세포에 필요한 물질 공급, 그리고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지? 자, 그러고 다음, 만약 혈관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자, 조건절 나왔으니까 일단 나눠볼게. 지금 상황이 설정되고 있거든. 혈관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지금 가정되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손상 부위에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대.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내용이지. 만약에 혈관벽이 손상되었다. 뭐 상처가 나가지고 출혈이 발생하면 혈액이 응고돼서 피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된다고. 그리고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라고 나와 있지. 여기서부터는 조금 읽기 불편하다고. 일단 요 세 번째 문장은 지금 보니까 혈액 응고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 이때 우리가 문장이 길어서 읽기 불편하면 뼈대부터 찾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어.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 문장에서 뼈대를 한번 찾아보자고. 자, 이 문장에서 일단 뼈대, 혈액 응고는 이게 문장이 주어라고 했을 때 서술어는 뭐가 되겠니? 당연히 요 끝에 있는 현상이다가 서술어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혈액 응고는 어떤 현상이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항상 뼈대부터 잡아놓고 살을 붙이는 형태로 의미를 이해해 나가면 돼. 자, 그러면 혈액 응고는 어떤 현상이냐? 조금만 더 붙여볼까?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야. 그러면 어떤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냐? 얘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야. 그러면 혈병은 뭔데? 얘는 다시 또 섬유소 그물이 그리고 혈소판 마개와 뭉쳐서 만들어진 덩어리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이 불편하면 이렇게 뼈대가 뭔지를 보고 그 뼈대에 살을 붙여서 읽어나가는 식으로 봐야 된다고. 정리하면 이 혈액 응고라고 하는 놈은 섬유소 그물이라고 하는 놈과 그리고 혈소판 마개라고 하는 놈이 뭉쳐서 혈병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야. 여기까지는 쉽지? 얘는 뭐? 섬유소 그물과 혈소판 마개가 뭉쳐가지고 이 뭉친 걸 우리는 혈병이라고 불러주거든. 이 혈병이란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 혈액 응고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럼 섬유소 그물은 뭔데? 얘는 아직 껍데기가 씌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라는 놈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섬유소 그물이래. 그 다음에 혈소판 마개는 뭐야? 얘는 다시 혈소판이 응집된 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면 세 번째 문장은 지금 혈액 응고가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든 현상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 혈병이라고 하는 게 섬유소 그물, 혈소판 마개 이 두 가지가 뭉쳐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섬유소 그물이라고 하는 놈은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라고 하는 놈이 모여서 만들어지고, 혈소판 마개는 말 그대로 혈소판이 응집,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계속 이어서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자, 도라는 말 나왔지? 그러면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고 혈관 속 아닌데도 일어난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피부에 상처 나는 건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보지. 그래서 이렇게 혈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거든. 근데 이때의 혈병을 혈전이라고 한대. 자, 이때라고 하는 건 언제야? 혈관 속에서 혈액 응고가 일어날 때. 그걸 따로 뭐라 부른다? 혈전이라 부른다고. 그러니까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든 현상이 혈액 응고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혈전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 요거는 혈관 속에서 일어날 때 그때의 혈병을 혈전이라 부르는 거라고. 자, 그리고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조건절이지. 자, 여기서는 지금 동맥경화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요거는 수식어 붙여보면 될 것 같네. 동맥경화는 뭐다? 이물질이 쌓여서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현상을 말해. 근데 이게 일어나잖아? 그러면 그 부위에, 즉 동맥경화가 일어난 부위에 혈전 침착, 한마디로 혈액 응고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혈류 감소, 혈류란 건 피의 흐름이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대. 그러면 여기서
혈관 질환은 왜 생기는 거라고? 혈전이 침착되거나 혈류가 감소하면 혈관 질환이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일단 혈액이 무엇인지 설명했고, 그리고 두 번째, 혈액 응고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현상인지를 설명을 했어. 그러면서 섬유소 그물, 그리고 혈소판 마개, 뭐 이런 놈들이 모여서 혈액 응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얘가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 즉 혈전이 발생할 경우에 뭐 몇 가지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했었다고. 자, 그러면 첫 문단을 읽고 나서 우리는 이 글이 혈액 응고와 관련된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려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자고. 자,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대. 자, 여기 이러한 우리 지시어 나오면 항상 앞에서 끌고 오라고 했었지. 이러한 혈액 응고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한 그 피브린이랑 그다음 뭐였어? 혈소판 그 마개랑 뭐 이런 애들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혈액 응고라고. 근데 이게 잘 뭉치고 원활하게 순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비타민 K라고 하는 놈이 중요한 역할을 한대. 자,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도와주는 놈이네. 자, 그리고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대. 자, 지금 보니까 뭐 병아리 갖고 이제 실험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병아리한테 지방을 뺀 사료를 이제 먹였대. 그러니까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서 그 결과로 혈액 응고가 늦춰진다는 사실을 지금 발견했다고 했거든. 그리고 그 물질을, 요거 중요하다, 비타민 K라고 명명했대. 우리가 항상 지시어 나오면 잘 보자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 물질은 어떤 물질이야?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 말하는 거겠지? 왜? 이게 결핍되니까 혈액 응고가 제대로 안 됐잖아. 그래서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 물질이 뭐? 지방에 녹는 물질. 그리고 거기다가 비타민 K라고 이름 붙였네. 그러니까 비타민 K는 뭐? 지방에 녹는 물질이라는 거. 참고로 요거는 너네가 용어를 어휘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지방에 녹는 성질이 있을 때 그걸 지용성이라고 하지. 물에 녹는 성질이 있으면 수용성이라고 하고 지방에 녹는 성질이 있으면 우리 지용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비타민 K라고 한 놈이 지용성 물질이다 라는 거, 그거를 조금 잡아놓으면 될 것 같아. 계속 볼게. 자, 그리고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서 일어난대. 자, 그러면 지금 혈액 응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건 지금 착착착착 사슬이 연결되는 것처럼 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혈액 응고가 일어난다는 거잖아. 그래서 단백질로 이루어진 여러 놈들이 빠바바박 해서 혈액 응고가 일어나니까 이제부터 요 연쇄 반응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걸 따라가 보면 될 것 같다고. 자, 다음 우선 여러 혈액 응고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 나왔어. 자, 여기서부터 우리 연쇄 반응이란 말 딱 보는 순간 이제부터 빡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왜 과정이나 이런 게 서술이 될 테니까. 그래서 친절하게 우선이란 말 나왔지. 우리가 이런 말 나오면 지금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먹기 편하게 잘라가면서 보는 게 필요하다고 했어.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나오는 거야. 첫 번째 단계는 뭐?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나눠보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된다고?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가 된대. 그리고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이 된대. 그럼 이게 두 번째 단계겠지?
이후란 말이 그 다음 단계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1번 혈액응고인자 활성화, 그리고 두 번째 프로트롬빈이라고 한 놈이 활성화되어서 트롬빈으로 전환이 되고, 여기서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리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대. 자, 그러면 요게 세 번째 단계라고 했을 때 지금 연쇄 반응을 정리해보면 일단 첫 번째가 무슨 단계?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되는 단계야. 그리고 요게 이루어진 다음에 두 번째 프로트롬빈이라고 한 놈이 활성화된대. 그래서 얘가 트롬빈으로 전환이 된대. 그리고 여기서 잘 봐야 돼. 트롬빈이라고 한 놈은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대. 우리가 트롬빈은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 바뀌는 대상은 누구야? 피브리노겐이라고 한 놈이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뀌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바뀌는 놈이 아니고 바꿔주는 놈이 되는 거지. 이 트롬빈이라고 한 놈이 세 번째 누구를? 피브리노겐 이라고 한 놈을 뭘로 바꾼다고? 피브린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는 거야. 얘는 바뀌는 게 아니고 바꿔주는 놈인 거야. 얘가 요걸로 바뀌는 게 지금 세 번째 단계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이것도 결국 트롬빈은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꾼다. 이렇게 뼈대가 되는 걸 중심으로 읽으면 지금 주체가 어떻게, 그리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네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니? 자, 그러고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나왔지. 봐봐.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라고 나왔지. 그러면 이 서술을 통해서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놈 역시 어디 안에 들어있는 놈? 혈액 응고 인자 중에 하나라는 걸 지금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 알겠니? 여기 있는 프로트롬빈, 얘네들, 얘가 혈액 응고 인자 중에 하나인 거라고. 여기 있네. 혈액 응고 인자 중에 프로트롬빈도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간세포에서 이제 합성이 된대. 이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대. 자, 여기서 이들은 누구야? 이들. 지시가 나왔으니까. 누구?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야? 비타민 K라고 한 놈이 얘네들이 혈액 응고 인자라는 놈들이 합성될 때 혈액 응고 인자의 합성화에 관여하는 놈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아까 지금 혈액 응고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혈액을 응고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혈액 응고 인자라고 하는 놈들이 만들어질 때, 그리고 얘네가 활성화될 때 비타민 K라고 하는 놈이 지금 도움을 준다라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합성과 활성은 다른 말이다 얘들아. 우리 단어 뭉개서 읽지 말고 합성은 이렇게 팍 합쳐진다는 거고 만들어진다는 거고, 활성은 걔네들의 어떤 특성이 발현된다는 뜻이겠지. 이런 거 그냥 뭉개서 읽으면 헷갈리니까 항상 나눠가지고 좀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맞아.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좀 보면 비타민 K라고 한 놈이 혈액 응고인자가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얘네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고 했잖아. 근데 봐봐. 첫 번째 1번 단계에서 그 연쇄 반응 1번이 혈액 응고 인자가 활성화되는 거였지. 여기 보면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다음에 그 다음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트롬빈은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였잖아. 근데 여기서 비타민 K라고 한 놈이 혈액 응고 인자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대. 그러면 비타민 K는 4번 단계에서 작용을 한다는 거냐? 요거 다음 단계에서 비타민 K가 작용한다는 거냐? 그게 아니야. 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에 비타민 K가 관여한다고 했지. 그러면 비타민 K는 어디?
요 단계가 이루어질 때 비타민 K가 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요 단계가 이루어질 때 비타민 K라고 한 놈이 얘가 영향을 줘가지고 혈액 응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서 요 단락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했던 건 요 부분이야. 비타민 K라고 한 놈이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요 부분이었는데, 이때 요거를 너네들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거 없다. 요거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했을 때 이들이 뭔지, 요게 혈액응고 인자야. 근데 아까 혈액응고 인자 활성화는 여기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면 비타민 K는 이거 다음 단계가 아니고 애초에 이거 1번이 시작될 때 영향을 주는 놈이구나. 이걸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 되어 있어야 한대. 자, 봐봐. 지금 아까 비타민 K라고 한 놈이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에 관여한다고 했지. 그러면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네. 그럼 당연하게도 칼슘 이온이란 누가 결합한다는 거야? 칼슘 이온 플러스 혈액 응고 인자들이 결합되어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거겠지. 근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라고 이어서 나왔네. 그러면 이 말은 뭐야? 혈액 응고 인자를 뭐라고 불러도 문제없다? 혈액 단백질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이해됐나? 이제 혈액 응고 인자와 혈액 단백질이라고 한 말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혈액 응고 인자 얘기를 했고, 걔네들이 활성화에 칼슘 이온이 걔네들이 활성화되려면 칼슘 이온이랑 결합해야 된다 했고, 근데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표현이 좀 바뀐 거라고.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아무튼 칼슘 이온이랑 결합을 하려면 카르복실화라고 하는 게 되어 있어야 된대. 이때 카르복실화는 또 설명을 해준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대. 별말 아니야. 카르복실화에서 우리 무슨 화라는 건 어떻게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글루탐산이란 놈이 카르복실화된 글루탐산으로 바뀌는 게 카르복실화라고. 이처럼은 보통 결론 내리거나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에 대한 종합이 이루어질 때 쓰는 말이라고 보면 돼.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가 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처럼이라고 한 문장은 위에서 지금 떠들었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고 있는 거야. 봐봐. 그럼 다시 읽어볼게. 지금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마지막 문장은 설명하고 있지. 근데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가 되어야 활성화가 되는 표적 단백질이 있대. 그 표적 단백질이 누구겠냐? 아까 위에서 나왔던 누구들? 혈액, 응고, 이거 잘못 적었네. 인자들. 즉 혈액 단백질을 말하는 거겠지. 얘네들을 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불러준다고. 알겠니?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요렇게 일단 봐놓을 수 있겠고, 그러면 잠깐 정리만 좀 해볼까? 자, 우리는 지금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두 번째 문단 첫 부분에서 확인했어. 그러고 나서 혈액 응고가 이루어지는 연쇄 반응을 지금 쭉 봤거든? 근데 비타민 K가 아까 어디서 작용한다? 혈액 응고 인자가 활성화되는데 작용한다고 했지. 그리고 얘는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혈액 응고 인자가 칼슘 이온과 결합해야 되고, 그리고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카르복실화는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걸 말하고, 그리고 그때 비타민 K가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바꿔주는 놈인 거지.
그러면 지금 비타민 K는 언제 작용을 하는 거다? 저 위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먼저 비타민 K가 있어. 그리고 얘가 지금 누구를? 혈액 응고인자, 혈액 단백질들 말하는 거다. 이 혈액 응고인자를 뭐 시켜버린다? 뭐라고? 어디 갔나? 카르복실화, 즉 글루탐산을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카르복실화가 되고 나면 누구랑 결합할 수 있게 된다? 칼슘 이온과 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얘네가 칼슘 이온이랑 결합이 된다? 그러면 이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아까 위에서 연쇄 반응이라고 했던 거 1, 2, 3가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요 단계가 단계까지 진행이 된다는 거겠지. 이해됐나? 근데 왜 마지막 피브린에서 끝났을까? 요거는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게 디테일하게 읽는 건데, 이 피브린이라고 한 놈은 두 번째 문단에서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 내가 지금 마스크 껴서 지금 숨이 좀 차는데. 피브린은 여기서 처음 나온 놈이 아니다. 요거는 사실 몰라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네들이 실전에서 이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못 읽을 수 있으니까. 다만 피브린이라고 하는 놈은 어디 있었냐? 아까 첫 번째 문단,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서 섬유소 금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얘가 혈소판 막이랑 뭉쳐서 혈병이랑 덩어리를 만든 게 혈액응고였잖아. 그러니까 이 섬유소 그물을 만드는 피브린, 얘를 만들 때 방금 요거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너네들이 반응하면 되겠고, 다만 너네가 실전에서 지금 피브린을 보고 바로 첫 문단과 연결하는 건 쉽지는 않다고 난 생각을 해. 그래서 이 경우는 너네가 그냥 요 연쇄 반응 따라가는 게 중요했었고, 비타민 K가 피브린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놈이 아니고, 애초에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일 먼저 비타민 K가 카르복실화니 뭐니 이걸 해놓고 나서야 2단계가 진행된다라는 거, 그걸 파악할 줄만 알면 두 번째 문단은 크게 무리 없이 읽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고 넘어가서 세 번째,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K1과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2로 나뉜대. 뭐 그러면 비타민 K의 종류를 나눈 거지. 얘는 먼저 K1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얘는 뭐 식물에서 합성되는 놈, 그리고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든지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2, 이렇게 나뉜데, 하나는 식물, 하나는 동물과 미생물. 자, 그리고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1을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데, 한마디로 채소 많이 먹으면 비타민 K 먹는데, 섭취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거네. 여기까지 뭐 별거 없었어. 자, 그러고 뒤에 그런데, 자, 그런데라고 하면 이제 좀 내용을 전환하는 거지. 또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나 봐. 그럼 또 주목을 해봐야 돼.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대. 야,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는 건, 그럼 원래 중요한 기능도 있다는 거지. 그럼 원래 비타민 K의 중요한 기능은 뭔데? 요건 지금 이전 문단에서 봤던 거, 아까 혈액의 응고, 혈액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비타민 K가 가진 중요한 역할이 뭔지 여기서 두 번째 문단에서 이미 얘기가 나온 거야. 그리고 지금 네 번째 문단에서는 혈관 건강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더 있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자, 그러면서 이는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이 있대. 여기서 칼슘의 역설이라고 하는 건 지금 패러독스 말하는 거겠지? 모순이 있다라는 거야, 칼슘의 역설이라는 건. 자, 읽어볼까?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쉽대. 골다공증 뭔지 알지? 뼈에 구멍 뽕뽕 나 있는 거. 그리고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대. this 골다공증. 한마디로 나이 먹으면 골다공증 생기기 쉬워서 그걸 방지하려고 칼슘 보충제를 먹는다고. 하지만 자, 힘줘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의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but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서 동맥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대. 자, 차근차근 읽으면 별말 아니다. 봐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 아까 왜 먹는다고? 골다공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칼슘 보충제를 먹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근데 칼슘 보충제를 먹었거든? 근데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의 칼슘 농도는 높아진대. but 뭐가 높아지지 않는다? 골밀도가 높아지지 않는데. 야, 봐봐. 골밀도는 뼈의 밀도 말하는 거거든.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건 기본 어휘니까. 아까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지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게 골 밀도가 낮아지는 거잖아, 나이 먹으면. 그게 골다공증이라고 얘들아. 오케이? 그리고 그걸 위해서 칼슘을 처먹은 거거든. 근데 문제는 혈액 내의 칼슘 농도는 높아지는데 내가 원하던 골밀도는 안 높아진다고. 그리고 혈관벽에 칼슘염이라고 하는 게 침착이라고 하는 건 쌓이는 거 말한다. 깔아앉아가지고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된대. 혈관 석회화가 뭔지는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다. 혈관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걸 혈관 석회화라고 해. 그래서 이 혈관 석회화 때문에 동맥경화. 동맥경화라고 하는 게 뭐였지? 우리 아까 봤었다. 이거 뭐야 이거? 왜 안 올라가냐? 잠깐만 얘들아. 여기 동맥경화. 이물질이 쌓여가지고 아까 어디 갔나? 이물질이 쌓여가지고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게 동맥경화였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요 칼슘염이라고 하는 놈이 뭐가 된다? 이물질이 되는 거네. 이해돼? 한마디로 칼슘을 건강해지려고 골다공증 방지하려고 칼슘을 처먹었더니만 얘가 이물질처럼 작용을 해가지고 동맥경화가 생기고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야. 오케이? 보니까 이걸 뭐라 한다? 칼슘의 역설이라고 지금 불러주는 거라고. 건강해지려고 칼슘을 먹었는데 오히려 동맥경화 같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가 된대. 자, 이 혈관 석회화가 방금 칼슘염이 침착되는 걸 말하는 거였어. 근데 요거는 근육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놈이 억제를 해줄 수 있대. 근데 이 단백질 누구? MGP 라는 단백질이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래. 야,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란 말은 껍데기가 씌워져 있는 단어다. 한 방에 딱 보고 우리가 팍 해석되는 단어 아니지. 그럼 눈을 굴려서 위로 가서 비타민 K 의존성이 의존성 단백질이 뭔지 봐야 돼. 뭐였어?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가 되어야 활성화 가능한 단백질이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요 MGP라고 한 놈이 비타민 K라고 한 놈이 있어야 카르복실화가 가능한 놈. 그래야 활성화가 되는 놈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했나? 그래서 비타민 K가 부족하잖아? 그러면 요 MGP 단백질이라고 한 놈. 그러면 얘가 지금 아까 위에서 나왔던 혈액 응고 인자 이런 놈이겠지? 혈액 단백질, 표적 단백질 같은 거겠지? 얘가 활성화되지 못해가지고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가 지금 요 문단의 내용이었어. 그러면 지금 요 문단, 네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비타민 K라고 한 놈이 아까 위에서 봤던 그런 연쇄 반응에 의한 것 이외에도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골다공증 막기 위해 칼슘 먹으면 이 칼슘이라고 한 놈이 혈관에 이제 쌓여가지고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MGP가 필요하고 이 MGP가 비타민 K에 의해 활성화가 된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거 이외에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혈관 건강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지금 볼게. 자,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K1은 간세포에서 그리고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그러므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1이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2가 담당한대.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1과 K2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K2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하면서 텍스트가 마무리가 돼. 자, 그런데 너네가 요 마지막 문단 있지? 이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읽고 물음표가 찍히면 안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무슨 치즈, 버터 먹으라는 얘기 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지금 요거는 갑자기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치즈, 버터 먹으라는 얘기를 그냥 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이 말이 나온 이유가 있어. 그래서 너네가 이 마지막 부분을 읽고 나서는 끄덕끄덕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냥 물음표 찍 찍혀가지고 갑자기 버터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보자고. 자, 지금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한대. 당연히 비타민 K라고 하는 놈 자체가 얘네들 이제 카르복실화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때 영향을 주는 놈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단백질들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고. 근데 K1은 간세포에서 그리고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라고 나왔어. 이때 너네들이 그 외의 세포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지? 라는 거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지금 K2가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고 했지. 그 외의 세포 중 대표적인 곳은 어디가 있을까? 거기 어디다? 혈관 근육세포가 있어. 여기서 혈관 근육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누가 있게? MGP라고 하는 놈. 방금 전 문단에서 칼슘의 역설이라고 하는 놈을 얘기했잖아. 그리고 그 칼슘의 역설이라고 하는 역설이라고 한 걸 막기 위해서 MGP가 이제 혈관 석회화를 방지한다고 했었잖아. 맞아? 거기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봐봐. 그러므로라고 했잖아. 단순히 지금 네모치고 세모치고 지금 색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므로 자 K1은 간세포,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너네들이 요 뒤에 거랑 요 앞에 거랑 의미적으로 무슨 관계인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봐봐. 그래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1이. 여기서 혈액 응고 인자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뭐였냐? 여기 프로트롬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걔네들 말하는 거겠지? 걔네들의 활성화는 K1. 그리고 그 외의 세포 어디라고? 대표적으로 혈관 근육세포. 거기서 활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K2가 담당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프로트롬빈이 뭐니 하는 약간 이런 애들은 K1이 활성화에 관여를 하는 거고 MGP 같은 놈들의 활성화는 누구? K2가 담당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에 따라 너네가 이런 식의 연결하는 표지들을 잘 봐야 돼. 이에 따라라고 지금 나왔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 이에 따라라고 하는 거 잘 봐야 된다고.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1과 K2로 구분하라고 했지. 왜? K1이 활성화시켜준 놈과 K2가 활성화시켜준 놈이 다르고 K1에 의해 그리고 K2에 의해 활성화된 그 표적 단백질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들이 하는 기능도 다르니까 얘네를 구분해야 된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지. 그러고 K2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대. 이것도 갑자기 뭐 그냥 씨발 뭐 골고루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이 얘기 지금 왜 나오는 거야?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어? 비타민 K1은 어디? 식물에서 합성된다 했지. 그리고 비타민 K2는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K1과 K2를 둘 다 먹어야 혈관 건강을 챙길 수가 있다고. 이해돼? 근데 K1 같은 경우는 녹색 채소만 존나 먹어도 되는 놈이 없고 K2는 동물성 그리고 미생물 같은 거 먹어야 됐잖아. 그러니까 치즈, 버터 그리고 발효식품 얘기하는 건 지금 뭐 때문인 거야? 동물 그리고 미생물. 아까 여기에서 이제 비타민 K2가 합성되거나 생성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먹어야 MGP라고 하는 놈이 만들어지고 요게 먹어야 아까 말한 혈관 석회화 같은 것들 그 칼슘의 역설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엔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비타민 K가 혈관 건강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같이 한번 살펴봤어. 뭐 사실 얘도 뭐 과학기술이라고 뭐 했지만 특별히 뭐 우리가 얘를 독해하기 위해서 뭐 기존에 배우지 않았던 뭐 거창한 방법이 필요하진 않다. 그냥 문장 한 땀 한 땀 우리가 해석해야 될 지점에 주목하면서 읽을 줄만 알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 이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요거는 뭐 이건 그거는 다르지만 내가 지난번에 유류분권 수업했던 거 기억나냐? 거기 유류분권 수업하면서도 아마 이 구절이 나왔을 거야. 이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그 소유권, 지분 요거 나왔던 거 있었잖아. 맞아? 그래서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 그 텍스트에서 되게 중요하게 읽어야 될 지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이 내용이 그냥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너네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비타민 K 지문을 같이 한번 살펴봤어. 지금 스님이 앞에 지금 사람이 없는데 혼자 떠들라니까 지금 말이 좀 매끄럽게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내가 말하려는 내용은 일단 다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 조금 얼타긴 했는데 아마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것 같고. 자, 문제가 이제 뒤에 네 문제가 있어. 요 문제들이 다 어렵거든. 요거는 너네들이 풀기 전에 아니 이거 보기 전에 먼저 문제를 나름대로 풀어보고 그러고 나서 요거를 계속 이어가지고 좀 봤으면 해. 뭐 나는 계속 바로 찍을 텐데 잠깐 멈춰놓고 문제 푼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요거를 같이 한번 볼게. 자, 먼저 11번 문제. 윗글에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보라고 했다. 첫 번째,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라고 나왔다. 자, 혈전이 뭐였니 얘들아? 자, 혈전은 아까 어디에서?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 혈액 응고가 혈관 속에서 일어날 때 그걸 혈전이라 부른다고 했지. 그래서 혈병이 혈관 속에서 일어나면 혈전이라고 불렀었어. 그리고 지금 혈병이라고 하는 놈이 나왔네. 혈병은 뭐였어? 아까 섬유소 그물과 혈소판 마개가 뭉쳐가지고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 혈병이었지. 그러고 나서 섬유소 그물은 아까 뭐가 모여가지고 피브린이라고 한 놈이 모여가지고 이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근데 봐봐,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친다고 했네. 근데 혈전은 곧 혈병이야. 그리고 혈병은 섬유소 그물이 뭉쳐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미 혈전이 형성된다는 말이 섬유소 그물이 뭉친다는 말인데, 얘가 뭉치면 그물이 뭉쳐서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네. 2번, 혈액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혈소판 마개가 형성되어야 된다. 방금 얘기했지. 3번, 혈관 손상 부위에 혈병이 생기려면 혈소판이 응집되어야 된다. 혈소판이 응집되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혈소판 마개라고 똑같은 얘기야. 4번, 혈관 경화를 방지하려면, 지금 본문에서는 동맥 경화라는 말이 나오긴 했는데 이 정도는 상식이다. 동맥이 혈관의 한 종류잖아. 그럼 동맥 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게 해야 한다. 아까 뭐라고 했어? 여기다 적자. 이물질의 대표적으로 아까 어떤 놈이 있다고? 칼슘염 같은 놈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문제 생긴다고 했잖아. 마지막, 혈관 석회화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에 변화가 생긴다. 혈관 석회화가 계속되면, 아까 동맥 경화, 이제 이 혈관 석회화 때문에 동맥 경화가 일어난다 했잖아. 맞지? 근데 동맥 경화가 뭐였냐?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서, 그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게 동맥 경화고,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난다고 했지. 그러니까 동맥 내벽은 어떻게 된다? 혈전이 침착된다. 동맥 경화가 일어나는 거. 그리고 혈류는 뭐 한다고? 감소한다고. 그럼 변화가 생긴 거 맞지? 그러니까 정답 1번. 자, 넘어간다. 두 번째 문제. 자, 칼슘의 역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보라고 했어. 자, 첫 번째.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의 효용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칼슘의 역설이라고 한 건 뭐였어? 골다공증 방지를 위해서 칼슘을 먹지. 근데 이 칼슘이 뼈로 가, 안 가? 안 가고, 즉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지. 대신에 혈관 석회화라고 하는 게 유발되어가지고 혈관 건강은 악화시킨다. 이게 칼슘의 역설의 주요 얘기였잖아. 이해됐어? 한마디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칼슘을 먹은 게 실제로 의도했던 효과는 낳지 않고 건강에 악영향만 줄 수도 있다 라는 얘기였었다고. 그래서 1번 보면 비타민 K1의 효용성이 감소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비타민 K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겠다. 정답은 2번이겠지? 왜? 골밀도가 안 높아진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나. 여기까지는 맞지? 혈관 건강이 개선되냐? 아니야. 혈관 석회화라는 건 혈관 건강은 악화된다는 거잖아. 4번. 혈관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는 것이겠군. 자, 4번을 찍은 사람들이 많았었어. 요거 당시에. 그래서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지금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해 칼슘이 침착된다라고 했지. 자, 여기서 침착되는 게 칼슘염이지. 그러면 이 칼슘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되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지만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된다 라고 나왔지. 그러니까 지금 칼슘염이 만들어지고 칼슘염이 침착될 때 혈액 단백질과 결합한다란 말이 있어, 없어? 없지? 이 혈액 내 단백질, 대표적으로 MGP라고 하는 놈이 있을 텐데, MGP라고 하는 놈은 애초에 그 혈관 석회화를 방지하는 놈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칼슘염이 만들어지는데 얘네 둘이가 결합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마지막,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서 골다공증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요것도 그냥 뭉텅이로 읽으면 맞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칼슘이 혈액으로 흡수되지 않는 게 아니고 어디로? 뼈 조직으로 흡수되지 않아서 개선이 안 되는 게 문제였었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다.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너네들이 왜 얘가 답이 될 수 없는지 그거를 지문에 기반해서 좀 생각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넘어가 볼까? 13번.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골라보라고 나와 있어. 기억은 비타민 K1 그리고 니은은 비타민 K2다. 자, 정답은 일단 4번이야. 나머지 왜 안 되는지 싹싹싹 봅시다.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된다라고 했지. 우리가 항상 이렇게 뭐뭐와 달리 나오면 어떻게 읽는다? 기억은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니은은 아니다. 이렇게 2번 읽어야 된다고 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억은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생각 잘해야 돼. OX X. 자, 그러면 니은은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OX 둘 다 X다. 요거 1번을 찍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1번을 찍은 사람은 합성이란 말과 활성이라고 한 말을 구분하지 않아서 1번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어. 무슨 말이냐? 지금 이걸 5번째 문단 보면 거기 비타민 K1은 간세포 그리고 비타민 K2는 그 외의 세포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네들이 그냥 뭉텅이로 읽고 이거 간, 이거 그 외의 세포 그럼 1번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 근데 여기에서 뭐가 높다고? 활성이 높다고 했잖아. 여기서 활성이라고 한 거 한마디로 에이씨 맞는지 모르겠는데 액티베이트 되는 정도가 높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활성이 아니고 뭐? 합성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합성에 대한 얘기는 어디 있었냐? 그거는 3번째 문단에 보면 비타민 K1은 어디서? 식물에서 그리고 요 비타민 K2는 동물 그리고 미생물에서 만들어진 놈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합성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고 간세포 그 외의 세포에서는 활성이 이제 정도가 높다고 나온 거지.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될 수는 없는 거다. 오케이? 요거 1번 찍은 친구들 좀 많을 텐데 요거 읽을 때 너네가 항상 그 단어 같은 것들 뭉탱이로 글자 모양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애초에 요 1번 같은 경우는 무슨 의도로 나온 거 같니? 요 마지막 문단에서 저 막 K1, K2 나눠가지고 동물 버터, 치즈 그거 먹어야 된다는 얘기 나왔었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 말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면 요게 틀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출제자는 평가원은 야 마지막 문단에서 내가 그 얘기 왜 했니? 그리고 지금 3문단에서 K1, K2 구분해가지고 동물, 식물 얘기 왜 했니? 이거 이해했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해됐나? 2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된다. 달리가 틀렸네. 둘 다. 왜 why? 애초에 2번째 문단에서 그 병아리 얘기하는 부분 보면 지방이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 했고 그 지방이 녹는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고 했지. 한마디로 지금 비타민 K는 지방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K 안에 K1, K2가 나뉘는 거니까 당연히 둘 다 지방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야. 3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애초에 비타민 K라고 하는 놈 뭐 시킨 놈? 카르복실화 시킨 놈이지. 맞아? 그리고 이 카르복실화는 아미노산 중에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미노산이 바뀌는 거 맞겠지? 둘 다 바뀌는 거다.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서 작용한다. 이거 지금 평가원이 왜 물어본지 이해했어? 비타민 K가 작용하는 위치가 작용하는 구간이 1, 2, 3, 4 할 때 여기에서 비타민 K가 아니고 애초에 1번이 시작되기 위해서 비타민 K가 필요하다는 거 그거 이해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이해했어? 오케이?
지금 사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문제는 평가원 기출에서 문제는 지문에서 너희가 읽어냈어야 했던 걸 제대로 읽었냐를 물어본다고 생각해야 된다, 얘들아. 알겠니? 4번 선지는 비타민 K가 작동하는 구간이 어딘지 제대로 파악했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읽었어야 됐던 걸 문제로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자, 그리고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일반적으로 결핍 발생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결핍이 있으면 아까 뭐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5번은 볼 것도 없다. 넘어간다. 14번. 자,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가나다 투여함에 따라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예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보라고 했어. 자, 항상 보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 너네들이 비문학 보기 문제를 보통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얘가 3점짜리기도 하고 3점짜리가 기본적으로 난도가 좀 높잖아. 근데 보통 얘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비문학 보기 문제는 물론 보기 유형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지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 있는 놈들 해석을 끝내놓고 문제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고 나서 선택지를 봐야 선지가 지금 뭘 물어보고 싶은 건지를 파악하는 게 가능한데 보기 해석이 안 된 상태로 이걸 그냥 뜨문뜨문 읽어놓고 이해를 못한 상태로 선지로 들어가면 선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이 새끼가 왜 맞는지 왜 틀렸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항상 너네들이 1, 2, 3, 4, 5번 선지를 봤을 때 물음표가 찍히잖아? 그러면 지문에 있는 내용을 끌고 와서 얘를 해석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얘들아. 알겠니? 자, 그럼 보자고. 야, 뭐라 나오냐? 자, 다음은 혈전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약물이다. 그러니까 혈전으로 인한 질환이란 건 아까 그 피 뭉치면은 막 뭐 무슨 동맥 경화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다고 했잖아. 그걸 해결하기 위한 약인 거야. 자, 첫 번째 와파린.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한대. 야, 아까 트롬빈은 뭐 하는 놈이었어? 트롬빈이라고 하는 놈이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꿔주는 거였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야. 괜히 지었다. 비타민 K라고 하는 놈이 카르복실화 단백질들 카르복실화 시켜주면 혈액 응고 인자가 활성화됐고 여기에 있는 놈 중에서 아까 프로트롬빈이라고 한 놈이 트롬빈으로 바뀌었지. 그리고 이 트롬빈이라고 한 놈이 다시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꿨지. 둘 다 피네. 이렇게 하자. 이렇게 바꿨지. 맞아? 근데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한다는 건 와파린은 어느 단계? 여기를 조진 놈이란 거겠지. 이해됐나? 한마디로 프로트롬빈 같은 애들이 애초에 활성화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야. 나 플라스미노겐 활성제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한대. 야, 이게 피브리노겐이었지. 여기에는 작용 안 한대. 그럼 이 단계에 관여한 놈이 아니라는 거지. 나는. 그리고 누굴 분해한다고? 피브린을 분해한대. 그러면 얘는 이미 이 단계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만들어진 피브린을 조진 놈인 거지. 지금 작동하는 구간을 생각해. 그러니까 얘는 피브린을 조진 놈이야.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친 놈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피브린을 분해한다는 건 피브린이 뭐해서 아까 뭐가 만들어진다 했어? 섬유소 그물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요거를 못 만들게 한다는 거겠지. 다음 헤파린.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다고 했네. 트롬빈 뭐한 놈이었어? 여기 영향 주는 놈이었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여기다가 영향을 주는 놈이네. 한마디로 요거는 활성화까지는 이루어지는 거야. 혈액 응고 인자에. 그런데 이제 활성화 이후 작용을 억제하는 놈이라고 그냥 보면 되겠지. 여기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바뀌는 걸 얘가 막아준다는 거야. 이해됐나? 그래서 각각이 지금 어느 구간에서 지금 작동하는 놈들인지 그거를 좀 봐놓으면 될 것 같아. 자, 읽어볼까? 1번 가에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다.
맞냐? 응. 왜냐? 간은 애초에 뭐?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한다 했지. 여기에 영향 준 놈이라고 했었지. 근데 아까 혈관 석회화를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었어? MGP라고 한 놈이 필요하다고 했었지. 맞아? 근데 요 MGP가 비타민 K가 있어야 되는 활성화가 되는 놈이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가를 지나치게 투여하면 MGP라고 한 놈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가 없겠네. 그러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될 수 있겠네. 2번, 나는 이미 뭉쳐있던 혈전이 풀어지도록 할 수 있다. 혈전이 섬유소 금을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거였잖아. 근데 나는 피브린을 분해한 놈이었으니까 맞겠지. 3번, 다는 혈액응고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 자, 혈액응고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이라고 나왔다. 자, 지금 이거는 비타민 K에 의해 그 표적 단백질이 카르복실화 되고 나면 그제서야 칼슘 이온과 이제 결합을 할 수 있게 되고, 혈액응고인자와 칼슘 이온이 결합이 되어야 얘네들이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라고 아까 했었잖아. 맞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했나? 근데 지금 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작용 안 하고 트롬빈에 작용을 억제한다 했지. 어느 단계였어? 여기에 작용하는 거였지. 근데 트롬빈은 혈액응고인자가 활성화되고 프로트롬빈이 프로트롬빈이 이렇게 바뀐 다음에 지금 다는 여기에 작동을 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고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바뀐 다음에 다는 여기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놈이야. 그러니까 활성화 자체를 억제한 놈이 아니지. 3번이다. 4번, 가와 다는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다.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바뀐다고 했지. 근데 가는 지금 애초에 여기에 영향을 미친 거니까 이후의 과정 다 방해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작용하는 거니까 요 이후의 과정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바뀌는 거 맞겠지. 5번, 나와 다는 모두 피브린 섬유소 금물의 형성을 억제하겠다. 피브린 분해한 거니까 당연히 맞지. 얘도 이 이후의 단계를 방해하는 거니까 둘 다 맞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알겠니? 아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비타민 K 지문을 같이 한번 쭉 살펴봤어. 뭐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너네들이 비문학 텍스트를 공부할 때 반드시 공부를 좀 해야 할 중요한 지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굳이 선생님이 요거 영상도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좀 찍었는데, 너 이제 수업 때 하는 게 지금 혼자 선생님이 이거 화면 보고 찍는 거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긴 했어. 그리고 솔직히 요거를 보내면 몇 명이나 볼까 싶기도 한데, 이걸 끝까지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다만 한두 명이라도 이 텍스트를 미리 한번 읽어보고 문제 풀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거 보면서 이 지문에서 이 문장에서 요런 걸 읽어냈어야 됐구나, 요런 게 나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다만 한 명이라도 조금 배울 수 있으면 그래도 선생님이 요걸 찍은 게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요거 읽어보고 숙제한다고 뭐 숙제도 양이 많아가지고 숙제한다고 좀 바쁘겠지만 요거를 반드시 영상을 좀 보고 그러고 나서 문제도 좀 풀고 복습도 같이 한번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